전산세무 2급 2018년 제5차 80회 필기 기출문제 풀이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회계는 교육이 아니라 훈련입니다.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시험 후에는 본인이 작성한 문제풀이에 대한 피드백이 꼭 필요합니다. 1번 다음 중 당좌자산 내 별도 표기하는 항목의 예가 아닌 것은 선급비용 자산입니다. 임차 보증금, 기타 비유동 자산입니다. 틀렸습니다. 단기 투자자산, 당좌자산입니다. 매출채권, 즉 외상 매출금과 받으러움은 당좌자산입니다. 답은 2번입니다. 이런 문제가 나오면 프로그램 계정 감원 및 조교 등록을 참고하여 답을 정해도 됩니다. 계정 감원 및 조교 등록을 클릭합니다. 당좌자산을 클릭한 다음에 찾아도 되고 찾기가 복잡할 때는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합니다. 여기 찾기가 있죠? 찾기를 클릭한 다음에 선급비용 하고 엔터를 치면 여기 선급비용 133번, 당좌자산이 145까지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임차 보증금 하고 엔터를 치면 임차 보증금은 232, 당좌자산 코드 범위를 초과했고 기타 비유동 자산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찾아도 되겠습니다. 2번 재고자산의 원가 흐름에 대한 가정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개별법은 실제 물량의 흐름과 원가 흐름을 정확하게 일치시킨다. 맞습니다. 개별법은 재고자산을 구별하여 보관하여 원가를 계산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원가 흐름을 정확하게 일치시킵니다. 이동평균법은 재고자산의 수량이 바뀔 때마다 단가를 새로 평균내는 방법이다. 여기까지는 맞습니다. 실지재고조사법의 하에서의 평균법이다. 실지재고조사법이 아닙니다. 계속기록법입니다. 실지재고조사법은 재고자산의 입고는 기록하지만 출고는 기록하지 않는 것이고, 계속기록법은 재고자산의 입고 및 출고를 다 기록해서 장부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계속기록법 하에서 평균법을 적용을 하는 겁니다. 답은 2번입니다. 3번 후입선출법은 물가 하락 시 선입선출법보다 이익이 상대적으로 과대 계상된다. 맞습니다. 선입선출법은 먼저 들어온 상품을 먼저 내보내고 후입은 나중에 들어온 상품을 먼저 원가로 하고, 평균법에는 이동평균법과 총평균법이 있는데 이동평균법은 수량이 바뀔 때마다 단가를 평균 내는 것이고, 총평균법은 한 달에 한 번 평균 단가를 산출하는 것입니다. 물가가 하락됐다 그랬으니까 1월 5일날 100원에 매입했고 1월 8일날은 80원에 매입을 했다. 그리고 1월 9일날 150원에 매출했다면 여기 후입선출법은 원가가 80원이 되고 선입선출법은 원가가 100원이 됩니다. 그래서 후입선출법은 선입선출법보다 이익이 과대 계상됩니다. 왜냐하면 원가를 80원을 적용하니까 후입선출법일 때는 이익이 150에서 80을 빼면 70원이 이익이 되고, 선입선출법은 50원이 이익이 됩니다. 그래서 물가가 하락될 때는 후입선출법의 원가가 작기 때문에 매출이익이 상대적으로 과대 계상됩니다. 선입선출법은 후입선출법보다 수익비용 등이 부적절하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선입선출법은 과거의 원가이기 때문에, 후입선출법은 최근의 원가를 쓰기 때문에 수익비용 등이 가장 적절합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번 다음 중 자본의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 자본에는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 이익잉여금이 있습니다.
자본금, 자본입니다. 이익잉여금, 자본입니다. 기타 포괄소득유계액, 자본입니다. 자본 변동표, 재무제표입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재무제표에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 흐름표, 자본 변동표, 주석 등이 있습니다. 자본의 구성 요소는 프로그램 전기분 재무상태표를 참고하여 답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전기분 재무상태표를 클릭합니다. 여기 우측에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소득유계액, 이익잉여금 해서 자본총계가 나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4번 다음의 거래 형태별 수익인식기준 중 잘못된 것은 위탁판매, 위탁판매란 타인에게 판매를 위탁하는 방식으로 수익의 실현 시점은 물품을 수탁자에게 인도하는 시점이 아니고 수탁자가 위탁품을 판매하는 시점입니다. 위탁판매,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물건을 인도하는 시점, 이때는 매출이 아닙니다. 시용판매는 고객이 구매 의사를 표시한 시점, 시용판매란 반품을 전제로 한 판매 방식입니다. 그래서 상품을 인도할 때 매출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고객이 구매 의사를 표시한 시점이야로 매출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상품권 판매는 상품권을 판매할 때 매출이 아니고 상품권을 회수하고 재화를 인도하는 시점이 매출이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일반적인 상품 및 제품 판매는 인도한 시점이 매출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5번 다음 중 손익계산서상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설명은 어떤 것인가? 영업이익은 매출액 마이너스 매출 원가는 매출 총이익이 되고 매출 총이익에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면 영업이익이 됩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매출액 그리고 매출 원가, 판매비와 관리비입니다. 이것은 전기분 손익계산서를 참고해도 되겠습니다. 유용자산의 처분이란 처분손실, 처분손실, 처분이익은 영업의 비용, 영업의 수익이기 때문에 해당이 안됩니다. 지정기부금, 기부금은 영업의 비용이니까 해당이 안됩니다. 사채상환이 영업의 수익, 해당이 안됩니다. 매출 채권에 대한 대손상각비는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6번 다음 중 고정원가, 단위당 원가의 원가 행태를 나타내는 것은 세로축은 단위당 원가이고 가로축은 조업도를 나타낸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세로축 여기는 단위당 원가 즉 단가이고 여기는 조업도입니다. 조업도에 따른 분류가 고정비와 변동비로 분류됩니다. 고정비는 생산량이 증가해도 총 비용이 일정한 것이고 변동비는 생산량이 증가하면 총 비용이 증가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고정비는 총 비용이 변하지가 않습니다. 총 비용 불변입니다. 그러나 생산량이 증가를 하게 되면 단가는 감소를 하는 겁니다. 변동비는 변동비 단가는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생산량이 증가하게 되면 총 비용은 증가를 하는 겁니다. 지금 문제는 고정비 단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기 고정비 단가. 고정비 단가는 감소하고 변동비 단가는 일정합니다. 여기 단가가 일정하다. 이 1번은 여기 해당되죠. 1번은 변동비입니다. 1번은 변동비에 해당이 되고
그리고 3번은 고정비 단가가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3번은 고정비입니다. 문제가 고정원가 단위당 원가를 물어봤기 때문에 3번이 되겠습니다. 2번과 4번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7번 주식회사 유한제지의 제조간접비 예정 배부율은 작업시간당 2,500원이다. 예정 작업시간이 4,000시간이고 실제 작업시간이 5,000시간이고 제조간접비 배부 차이가 30만원 과대 배부라면 실제 제조간접비 발생액은 얼마인가? 제조간접비에 대해서 예정 배부를 하게 되면 제조간접비 계정을 그리면 되겠습니다. 차변은 실제 발생액이고 대변은 예정 배부액입니다. 지금은 실제 발생액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예정 배부액은 예정 배부율 곱하기 실제 작업시간입니다. 예정 배부율 2,500원 곱하기 실제 작업시간 5,000시간 했더니 예정 배부액은 1,250만원입니다. 그리고 배부 차이가 30만원 과대 배부라면 실제보다 예정이 많이 됐기 때문에 배부 차이가 차변에 발생을 하는 겁니다. 1250만원에서 30만원을 차감하게 되면 1220만원이 실제 발생액이 됩니다. 답은 3번입니다. 8번 종합 원가계산 방법 중 선입선출법에 의하면 다음 물량 흐름에서 가공비 완성품 환산량은 얼마인가? 가공비 완성품 환산량 선입선출법입니다. 단 재료비는 공정 초에 전량 투입되며 가공비는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한다. 재료비가 공정 초에 전량 투입되면 재료비 완성도는 100%입니다. 완성품 환산량 산출 공식은 평균법과 선입선출법이 있는데 완성품 수량 플러스 기말 제공품 완성품 환산량은 평균법이고 이 평균법에서 기초 제공품 완성품 환산량을 차감하면 선입선출법이 되는 겁니다. 이 문제는 재료가 공정초에 전량 투입됐기 때문에 재료비와 가공비를 나누어서 산출해야 됩니다. 재료비는 완성품 수량 1000개 플러스 기말 제공품 환산량 200개, 200개인데 완성도가 100%입니다. 그래서 완성도가 100%이기 때문에 그대로 200개가 되고 선입선출법이기 때문에 기초 제공품 환산량 100개 그대로 해서 900개가 되는 겁니다. 지금 문제는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입니다. 완성품 수량 1000개 플러스 기말 제공품 완성품 환산량 200개 곱하기 0.2 그리고 선입선출법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기초 제공품 완성품 환산량 여기 100개 곱하기 완성도 50% 해서 990개가 기말 제공품 가공비 완성품 환산량이 되겠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9번 보조 부문 원가를 제조 부문에 배부하는 기준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보조 부문 원가를 제조 부문에 배부하는 기준은 인과관계를 고려하여 결정을 합니다. 건물 관리 부문 종업원수 틀렸습니다. 건물 관리 부문은 사용 면적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2번 종업원 복리후생 부문은 종업원수 맞습니다. 식당 부문은 전력 사용량 틀립니다. 식당 부문도 종업원수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구매 부문은 기계시간 틀렸습니다. 구매 부문은 주문 횟수 또는 주문 수량으로 하는 겁니다. 답은 2번입니다. 10번 다음 중 단기 총제조 원가를 구성하는 요소가 아닌 것은 단기 총제조 원가는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그리고 직접 경비, 제조 간접비입니다. 그래서 직접 재료비, 직접 노후비, 직접 경비는 직접 원가라고 하고 간접 재료비, 간접 노후비, 간접 경비는 제조 간접비라고 합니다.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아닙니다.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기초 제공품 재고액 플러스 단기 총 제조 원가 마이너스 기말 제공품 재고액에서 나온 금액이 바로 단기 제품 제조 원가입니다. 직접 재료비 맞습니다. 제조 간접비 맞습니다. 직접 노후비 맞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1번 다음 중 부가지세법에서 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에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 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 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사업자는 세금 계산서 교부 면제 대상 업종이지만 거래 상대방이 사업자 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 계산서를 요구하는 경우는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그 업종에는 소매업, 음식점, 숙박업, 여객 운송업 중에서 전세버스 운송 사업자가 해당이 됩니다. 소매업 해당됩니다. 음식점업 해당됩니다. 전세버스 운송사업 해당됩니다. 항공 여객 운송사업은 해당되지를 않습니다. 운송사업 중에서는 전세버스 운송사업만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12번 다음 중 부가지세법상 면세 대상이 아닌 것은 국내에서 생산된 애완용 돼지, 축산물 면세 대상입니다. 산후조리용역 면세 대상입니다.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의 임대, 주택의 임대는 무조건 면세입니다. 상가 부수 토지의 임대 용역, 이것은 과세입니다. 이거는 과세가 되겠습니다. 토지 매매는 면세이지만 토지의 임대 용역은 과세입니다. 답은 4번입니다. 13번 부가지세법상 조기 환급 기간이라 함은 예정 신고 기간 중 또는 과세 기간 최종 3개월 중 매월 또는 매 2월을 말한다. 다음 중 조기 환급 기간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여기 보면 조기 환급 기간은 과세 기간 최종 3개월 중에서 매월 첫 번째나 두 번째 달을 말한다는 거죠. 마지막은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조기 환급은 신고기간 시작월에서 2개월까지만 가능하다. 예를 들어서 1기 예정이면 1월 1일부터 3월 31일이니까 1월에서 2월에 가능하고, 1기 확정은 4월에서 6월 30일까지니까 4월과 6월이 가능하고, 2기 예정은 7월 1일에서 9월 30일까지니까 7월 8월이 가능하고, 2기 확정은 10월 1일에서 12월 31일이니까 10월과 11월만 가능합니다. 1번 2018년 7월 가능합니다. 2018년 7월 8월 가능합니다. 2018년 9월 10월 9월이 안 되죠. 9월이 해당이 안 됩니다. 2018년 11월 해당됩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4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원천징수 대상 소득과 원천징수세율이 잘못 짝지어진 것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14%다. 14%가 아니고 25%입니다. 틀렸습니다. 일용근로자 6%, 10만원까지는 세율이 없고 10만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 6%가 적용됩니다. 맞습니다. 복권 당첨 소득 중 3억 초과분 30% 맞습니다. 퇴직 소득은 기본세율 6%에서 42%입니다. 맞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15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중간연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과세 기간 중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자는 중간연합 대상자가 아니다. 맞습니다. 작년에 세금을 냈을 때 작년 낸 세금의 50%를 중간연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간연합에 대한 고지를 받은 자는 11월 30일까지 고지된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중간연합은 관할 세무서적의 고지에 따라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맞습니다. 중간연합 추계액이 중간연합 기준액의 50%에 미달하는 경우는 중간연합 추계액을 중간연합세액을 한다. 50%가 아니고 30%입니다. 30%.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80회 기출문제풀이 필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천 정상컴퓨터 전산회계 학원에서는 국비지원 내일배움카드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업자카드 취업훈련, 근로자카드 직능훈련입니다. 평일반은 월수금으로 오후 7시 20분부터 10시 20분까지이고 주말반은 토요일반, 일요일반으로 오후 1시에서 7시까지입니다. 고등학교, 대학교 재학생도 수강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동영상 강좌 수강 안내입니다. 전산회계 2급, 전산회계 1급, 전산세무 2급, FAT 1급, 정규과정과 기출문제 풀이이며 정규과정 교재 파일은 제공합니다. 전과정 1개월에 7만원이고 2개월에 10만원입니다. 학원생은 무료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